안녕하세요. 올해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내년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다녀오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는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크게 4개의 이정표로 살펴보고 있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 저희들이 이 르네상스 이 시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근대 여명을 비춘 르네상스,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공식 후원자 역할을 한 이 메디치 가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르네상스가 왜 굳이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서 출발했는가, 그러면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가운데서 피렌체가 급부상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디치 가문 영광의 시작을 알린 이 조반니 디 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메디치 가문을 빼고 르네상스를 논한다. 이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죠. 자, 르네상스 하면 피렌체가 떠오르고, 또 피렌체 하면은 이 메디치 가문이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무려 3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15세기 초 발흥해서 18세기 중엽에 가문이 문을 닫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가문에서 피렌체의 군주는 물론 교황을 무려 4명이나 배출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왕비 2명도 배출합니다. 이 교황은 이제 교황 레오 10세. 이 레오 10세가 누굽니까? 자,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 교황입니다. 그리고 클레멘스 7세, 그리고 비오 4세, 레오 11세 이렇게 되고요. 프랑스 왕비 2명은 이 앙리 2세의 왕비였던 까뜨린 데 메디치, 그리고 앙리 4세의 부인이었던 마리 드 메디치가 되겠죠. 가문의 초기 수장 2명이 굉장히 유명한데 피렌체의 국부로 불리는 코시모 데 메디치, 그리고 위대한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로렌초 데 메디치. 아마 이제 파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흩어진 구슬을 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의 기원, 이 기원은 약간 좀 불확실한데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 메디치, 요게 이제 의사 또는 환전상, 이 두 가지 기원이 있어요. 의사라고 보는 것은 이 가문의 문장, 요게 동그라미가 5개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어떤 알약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의사, 거기에서 기원한 것이다. 또는 환전상, 요거는요, 화폐의 무게를 재는 추가 있거든요. 그 추 모양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환전상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이 가문은 모직업, 나중에는 은행업을 했던 평범했던 중산층 가문이었다. 이후 유럽 최고의 귀족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조반니 디 비치, 이분이 바로 국부로 불리는 코시모의 아버지인데요. 메디치 가문의 경제적인 기초를 닦은 그 인물도 이제 평가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자, 그것은 바로 1252년 바로 피렌체의 금화인 플로린, 요게 유럽의 기축 통화가 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13세기 중엽부터 이 피렌체가 유럽 경제의 중심이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이 플로린 금화에는요, 양면에 한쪽은 세례 요한, 바로 이 피렌체의 수호 성자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백합 문양이 들어있어요. 백합은 이 피렌체 가문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플로린, 조반니 디 비치는 이 플로린의 경제적인 가치를 간파합니다. 오늘날 달러와 같은, 바로 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러한 그 기축 통화인 플로린의 가치를 간파하고, 이 피렌체에서 당시 주력 사업이 뭐였는가? 바로 모직업이었거든요. 하지만 모직업은 너도나도 하고 있는 일종의 레드오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플로린 기축 통화를 기초로 해서 은행업,
바로 블루오션인 바로 이 은행업에 진출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뭐 이병철 회장이 어때요? 당시 완전히 이제 맨 땅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던 뭐 그러한 그 상황과 얼추 비슷하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조반니는요, 친척이 운영하던 이 로마의 메디치 은행을 전격적으로 인수하게 되죠. 그리고 1397년 피렌체에 이 메디치 은행의 본점을 열게 된다. 그래서 이 1397년이 이 메디치 가문 영광의 원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점차 이 지점이 전 유럽으로 이제 확대되죠. 이 메디치 은행이 이제 대박 행진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은행하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뭐예요? 내가 맡긴 돈을 절대 떼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예요? 신용과 믿음, 이걸 각인시키는 건데 너 나 믿어 한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믿음과 신용을 각인시키는데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교황청과 관계 개선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교황청 지정은행, 더 나아가서 전담은행이 되는데 올인을 하게 되죠. 당시는 3명의 교황 시대였어요. 우리 이미 한번 살펴본 바 있죠. 아비뇽 유수를 거쳐가지고 로마에, 그리고 아비뇽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피사에서 공의에 걸렸는데, 나중에 피사에도 이제 교황이 생기는, 그래서 로마, 아비뇽, 피사에 3명의 교황이 생기는, 바로 교황청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흑역사로 기록된 이 시기가 바로 이 메디치 은행이 본격적으로 대박 행진으로 가는 그 기초가 쌓인 기간이기도 하다. 자, 계기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세 명의 교황 가운데 특별히 피사 교황 요하네스 23세에게 이 조반니가 전폭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게 돼요. 피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피렌체가 있는, 오늘날 이 토스카나 지방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이 피사잖아요. 그래서 피사 이 교황에게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니까 피사 교황인 이 요하네스 23세가 이 메디치 은행을 피사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을 해줘요. 자, 이렇게 되면서 메디치 은행은 돈을 갈퀴로 긁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단시간 내에 조반니는 피렌체시에서 3위 납세자로 급부상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1417년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리면서 3명의 교황을 전부 강제 퇴위시키고 새로운 통합교황으로 마르티누스 5세가 선출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하네스 23세, 바로 메디치 가문에서 올인했던 이 요하네스 23세는 그냥 폐위된 것도 모자라서 투옥된 거예요. 사기, 절도, 성직매매 등 무려 54건으로 형사 고발이 되어서 이 하이델베르그 성에 감금되었다. 와, 엄청난 돈을 빌려줬는데 전부 다 떼일 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반 범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손절하겠죠. 하지만 손절해도 문제예요. 지금 존폐 위기에 달려있다. 엄청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가운데 조반니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바로 거에게 보석금을 지불해주고 요하네스 23세를 석방시켜줍니다. 석방시켜줘요. 그리고서 피렌체에서 이 교황이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죠. 얼마에 죽거든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는 도나텔로와 미켈로초와 같은 이 르네상스가 나온 정말 엄청난 조각가들을 총동원해서 호합한 영묘를 건축해 준 거예요. 와, 이게 뭡니까? 돈 다 뜯겼고, 돈 거의 못 받은 거거든요. 하지만 뭘 보여줬는가? 와, 이 메디치 은행은 한 번 맺은 인연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간다. 이런 것들을 각국의 군주, 그리고 후대 교황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새롭게 통합교황이 된 마르티누스 5세가 어떻게 하는가? 이 메디치 은행을 로마에 있는 교황청 전담 은행으로 지정해주고 재갱신하게 된다. 와, 이후 이제 이 메디치 은행은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꾼 탁월한 그 사업적인 전략이었다. 이 메디치 은행은요, 정계에서도 지위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는 그런 가운데 늘 신중하고 적을 만들지 않고 당파에도 절대 휩쓸리지 않는 그런 그 처세술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문학의 행사에는요, 전폭적으로 돈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는데, 이러면서 정계, 재계, 문화계에 거대한 메디치 인맥을 형성하게 되죠.
이러면서 15세기 피렌체에서 태동했던 이 르네상스 태동기에 적극적인 문화예술 후원의 가문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1401년 바로 새로운 세기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피렌체시가 과거 어때요? 흑사병으로 참화를 겪었던 그 위기를 지나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피렌체시가 주관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 뭐냐? 이 산 조반니 세례당의 문을 장식할 조각가를 선정하는 대회를 시 주관으로 열리게 됐는데 거기에 주제가 뭐였는가? 바로 이삭의 희생이었다. 이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고로한 상황 그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산 조반니 세례당 청동문을 장식할 조각자를 선정하는 대회를 열었는데 그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이 조반니가 뽑히게 된 거예요. 그는 4년 전 피렌체 은행을 설립한 젊은 은행가였는데 4년 만에 바로 굴지의 VIP가 된 거죠. 자, 이 대회에서 무명의 젊은 조각가 2명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거든요. 바로 기베르티 그리고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이 브루넬레스키의 이삭의 희생 그 작품은요, 이 원근법을 체계화한 작품인데 이를 통해서 르네상스 개막을 알린 신호탄이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해요. 하지만 한 살 어렸던 이 22살의 기베르티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죠. 이 기베르티의 작품과 이쪽, 요게 이제 기베르티의 작품이에요. 요게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입니다. 당시 우열을 가리기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 간발의 차로 왼쪽에 있는 요 기베르티의 작품이 선정이 된다. 자, 한 살 연상의 브루넬레스키는요, 평가받기를 거부하면서 시리에 빠져서 결국 피렌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친구 도나텔로와 함께 로마로 가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고대 폐허를 조사하다가 이제 조각에서 건축으로 전공 분야를 바꾸게 되면서 이후에 또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2차전. 자, 1418년 피렌체의 대성당 돔 설계 공모전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기베르티와 브루넬레스키가 다시 붙게 되죠. 2차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기는가? 브루넬레스키가 이기게 된다. 자, 피렌체 가시면 보시는 그 꽃의 성모 성당 있죠.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그게 13세기의 거장 아르노르포 디 캄피오가 설계하고 착공하다가 결국 직경 50m, 지상 100m의 그 돔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돔이 당시 기술로는 이제 올리기 불가능한 상황인 상태에서 이제 미완성 작품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돔을 누가 건축할 수 있는가? 건축가를 모집하는 공모전이었던 거예요. 자, 이 브루넬레스키가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이 물어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걸 계란을 깨서 책상 위에 세우면서 나름 설명을 해요. 더 자세히 얘기해달라 하니까 이게 이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비밀이 새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맡기면 확실히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결국 그는 이제 이 오늘날 피렌체에 가서 보시게 되는 피렌체의 상징, 바로 꽃의 성모, 성당의 돔을 건축하면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되죠. 1417년 그는 또 피렌체 시립 고아원이었던 선한 자를 위한 휴식처라는 이름의 고아원도 건축을 하게 되고요. 자, 조반니 디비치는 이제 1420년 사업에서 은퇴하게 되고 9년 후 1429년에 결국 죽습니다.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되는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절대로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마라.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들의 시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이러한 그 유언을 아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정치에 계속 무관심했거든요, 이 가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치시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가문, 이 아르비치 가문은요, 이 메디치 가문은 굉장히 경계하고 불안감에 쌓여 있었다. 왜냐?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메디치 가문이 당시 절대 다수의 민중과 노동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촌피의 봉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인데, 자, 바로 이 로렌초가 남긴 유언,
가능하면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고 대중의 시선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라. 이러한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1378년에 있었던 그 촌피의 봉기. 이 촌피라는 것은요, 그 피렌체 시에서 전부 다 길드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뭐 그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촌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촌피가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데 일종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이 살베스트로는요, 로렌초 디비치, 조바니 디비치의 이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세대예요. 이 살베스트로 메디치가 이 촌피의 봉기 때 감동적인 연설을 해요. 그래서 이 하층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반란이 결국 진압이 되고, 이 살베스트로는 국외로 추방된다. 이러한 기억 때문에 15세기 초반 가문의 주력 사업으로 기존의 모직업에서 금융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이 메디치 가문, 이 조반니는요, 이 촌피 반란으로 인해서 큰 타격, 처음에 극심한 견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조반니가 죽으면서 정치 관여 금지라고 하는 이걸 유훈으로 남기게 된 것도 바로 이 전 세대가 남긴 이 정치적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16세기 중엽 그 아들 코시모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피렌체 정치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결국 또 국외 추방이라고 하는 또 시련을 이제 겪게 됩니다. 촌피의 봉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탈리아 반도는 황제군과 피비린내나는 전투를 마치고 나서 자치 도시들이 하나 둘씩 밀라노를 이제 시작으로 전제 군주 국가로 바뀌게 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꼬문의 체제가 시니오리아 체제에서 결국 프린치파토라고 하는 전제 군주국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들 다 이야기했죠. 자, 그런 가운데도 유일하게 이 공화국을 왕이 없는 절대 통치자가 없는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이 공화국을 끝까지 고수한 도시가 바로 피렌체였다. 이 피렌체는요, 당시 교황청을 적으로 돌리고 새로운 사조인 인문주의를 국시로 정해 이 자주 독립의 기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커다란 모순이 있었는데, 자, 길드를 통해서 지배한다. 하지만 이 귀족도 또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참정권, 그 권한이 여성 그리고 30세 미만의 남성은 가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십만의 피렌체 사람들 가운데 고작 한 3천여 명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졌고요. 그 3천 명 안에서도 대길드와 소길드의 격차가 엄청나게 컸다. 이 6개의 대길드 어때요? 모직, 법률, 은행가, 비단, 의사약사, 모피 요 6개의 대길드에 속한 그 사람에서 인민평의회 의원들이 선출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의 원수인은 항상 이 대길드에서 뽑혔다. 그러니까 피렌체 정치는 결국 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부유한 몇 가문이 주물럭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겉으로는 자유를 외쳤지만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그 자유의 실체는 너무나도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불만이 폭증을 했는데 어때요? 또 이 공화제라는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직책은 전부 추첨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 원수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작 임기가 2개월이었다. 자, 임기가 2개월이에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안 돼서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통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작 2개월이에요. 2개월. 이러니까 무슨 강력한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파벌 싸움을 수시로 일어나게 되고 이것도 유혈 사태로 넘어가게 되고 상비군이 없던 피렌체는 이런 가운데 유사시에 귀족 가문들은 용병을 고용을 해가지고 결국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유, 겉으로는 공화정을 외쳤지만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계속 잡는 그런 정치 불안정한 상황. 그래서 정치는 삼류, 그래서 경제는 인류, 그리고 뭡니까? 문화는 초인류. 이러한 말들이 피렌체를 대표하는 표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1378년 촌피의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촌피의 봉기, 이건 또 한 번의
항상 있었던 권력 투쟁이 아니에요. 이때 사건은 양상이 달랐다. 이 촌피는 이 피렌체의 주력 산업인 모직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천의 직조, 염색, 세탁을 하는 이 단순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인도의 뭐 카스트 제도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불가촉 천민 뭐 그런 거에 해당하는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 촌피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들은 해고가 가능했다. 길드에 가입도 못한다. 노동시장의 약자로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그리고 봉급은 굉장히 입에 풀칠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만큼만 받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열악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촌피입니다. 하지만 피렌체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촌피에 속해 있었다. 이 촌피들이 이제 결국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 리더가 누구였는가? 미켈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결국은 단순한 권력 투쟁을 넘어서 반란으로 확대가 된다. 권력 장악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권력을 독식했던 대길드 집안을 습격을 하죠. 급기야 피렌체는 무정부 상태의 혼란에 들어가고요. 이 미켈레가 종신직 국가 원수로 선출이 된다. 자, 2개월밖에 못하던 그 국가 원수를 이제 이 미켈레가 종신직으로 선출이 되고요. 자, 그리고 겉으로 볼 때 이 봉기는 성공한 듯 보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봉기가 성공한 이후에 내부에서 과격파와 온건파 간의 이제 다툼이 치열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 미켈레가 이 온건파를 지지하면서 과격파는 와해된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숨 돌린 이 부호들은 이 온건파를 방패 삼아 이 혁명의 성과물들을 하나씩 청산하죠. 이러면서 160명을 국가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는데 이때 이제 이 메디치 가문에 속해 있던 살베스트로, 바로 조반니의 할아버지 뻘되는 세대, 이 살베스트로와 또 미켈레가 국에 추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대길드가 다시 권력 독점하는 게 부활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자, 가문의 리더가 추방이 되면서 메디치 가문은 주춤하게 되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참정권이 없는 이 절대 다수 민중의 대변자로서 메디치 가문이 확실하게 각인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반니가 정치 관여, 불관여를 선언하더라도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실권 가문이었던 알비치 가문이 항상 호시탐탐 이들의 상황을 견제하고 감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디치 가문의 영광의 원년의 역사를 썼던 조바니 디비치, 당시 레드오션이었던 모직업에서 블루오션 금융업에 진출하게 된 바로 신용과 믿음의 상징으로 각인시키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